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강 가공과 냉각 가공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냉각 가공이라고 하면 제결정 온도 이하에서의 소송 가공입니다. 상온 가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저온 가공. 저온 가공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저온 가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온 가공 표현이 낫겠네요. 그래서 상온 가공 이렇게. 열강 가공은 이제 고온 가공. 열강 가공을 고온 가공이라고 하니까 이제 냉각 가공은 저온 가공이 되는 표현을 쓴 건데 저온 가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온 가공이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온상에서 소송 가공을 한다, 단조 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소재를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큰 변형을 주기 위해서는 큰 힘이 요구가 되겠죠. 큰 힘을 가한다는 얘기는 또 큰 동력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변형이 잘 안 되죠. 열강 가공은 가공을 한 상태, 시뻘겋게 달군 상태에서 두들기니까 외력을 가하니까 적은 힘을 가해도 큰 변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강 가공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상온 상태로 이제 온도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강 가공은 그러니까 이제 치수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냉각 가공에 비해서. 그리고 표면의 거칠기가 크죠. 냉각 가공은 치수의 정확도가 높고 표면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가공 경화 현상이 더 잘 되죠. 열강 가공보다는 냉각 가공을 하는 것이 가공 경화 현상은 더 잘 된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경도가 증가가 되겠죠. 그 반면에 연신율이라든가 단면 수축률은 열강 가공에 비해서 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 가공, 열강 가공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정리를 기본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냉각 가공을 했을 때는요, 가공 방향으로 섬유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니은 동그라미, 냉각 가공의 특징, 니은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 가공 방향으로 섬유 조직이 되어 방향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 섬유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머리카락, 굵기에 가느다란 이런 모양을 갖는 조직을 섬유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실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섬유 조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교재에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그 내용은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 가공을 하게 되면 강도가 증가되고 연신율은 감소되는 이런 가공 경화 현상이 더 크다. 열강 가공에 비해서. 그리고 제품의 치수가 정확하고 가공면이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가공 방향에 따라서는 섬유 조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제 특징들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반대로 이제 열강 가공은 가공 경화 현상이 잘 안 되고요. 적은 힘에도 큰 변형이 발생이 되면서 치수의 부정확성 그리고 표면에 거칠기가 커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기억 동그라미를 보면 이제 작은 동력으로 큰 변형을 발생시킨다. 적은 힘에도 큰 변형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반면에 이제 균일한 재질을 얻을 수가 있다. 균일한 재질을 얻기에는 냉각 가공보다는 열강 가공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냉각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온상에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좀 가공상에서 정도의 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열강 가공을 단조 가공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형단조 가공 시 열강 가공을 하게 되면 일정한 온도를 맞춰놓고 일정한 하중을 가해줌으로써 균일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균일한 재질을 얻는 데는 냉각 가공보다는 열강 가공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공이 용이하다, 쉽다 이거죠. 가공이. 이렇게. 리을 동그라미에는 가공도를 크게 할 수 있고 거친 가공에 적합하다. 열을 가해줌으로써 재질이 좀 연해지잖아. 연해진 상태에서 적은 힘에 큰 가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공도가 크다 이런 얘기죠. 표면이 거칠다 이런 얘기고, 거친 가공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는. 그다음 마 동그라미에 보면은 가열 때문에 산화가 쉬워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산화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실수가 부정확하니까 정밀 가공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표현한 거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열관 가공의 특징 5가지, 그리고 냉각 가공의 특징 3가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상호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상호 비교를 해서 특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뭐 객관식 형태의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소송 가공의 종류에는 단조, 압연, 압출, 인발, 전조 가공, 판금 가공 등이 있다. 판금 가공은 프레스 가공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교재 가로 4번의 소송 가공의 종류, 단조, 압연, 압출, 인발, 전조 가공, 판금 가공, 프레스 가공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원리에 의한 가공인지는 각각 정리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열관 가공, 냉각 가공, 가공경화, 재결정 온도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기계 재료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기계 재료를 공부하다 보면 일부 또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조 작업 보겠습니다. 소송 가공의 종류로서 첫 번째, 단조 작업. 단조 작업. 단조 작업에는 자유단조와 형단조 작업이 있다. 이렇게. 자유단조 같은 경우에는 그 엠빌이라고 하는 받침대 위에다가 해머라든가 뭐 망치 같은 거로 이제 충격을 가하죠. 충격을 가해서 일정한 우리가 원하는 모양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하는 게 이제 자유단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유단조다. 형단조다 그럼 금형을 사용하죠. 금형을 사용합니다. 형단조는 이렇게. 자유단조는 금형을 사용하지 않는 단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형단조는 금형을 사용한 단조 작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금형을 사용하니까 크기가 일정해요.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 있죠. 균일한 제품을 다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다량 생산할 수 있어. 다량 생산을 했으니까 어떻게 가격이 저렴하겠죠. 이런 이제 특징들이 형단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단조, 형단조는 뭘 갖고 구분하느냐? 금형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주조가공에서는 이제 금형을 사용하는 이런 주조가공, 특수가공에는 이제 다이캐스팅 가공이 있었죠. 또 셀 몰드 가공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예. 형단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고 소형 제품의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가격이 저렴하다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수없이 많은 이제 볼트들이 있는데요. 특수 볼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 형단조 작업으로 해서 만드는 종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뭐 소재를 롤 같은 데에다가 감아놓고 쭉 펴요. 잡아 당겨서 쭉 피면서 금형 안에다가 금형가 있고 이제 프레스가 있죠. 위에서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롤에 소재를 감아놔. 와이어 형태로 소재를 감아놓고 쭉 잡아 당겨서 펴가지고 금형과 프레스 사이를 통과시켜서, 그럼 이제 금형과 프레스가 이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인터벌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계속 들어가. 그러면 찍어서 끊어내고 또 찍어서 끊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다량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제 특수 볼트들이 제법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이제 자유단조 작업의 종류에 보면 이제 절단 작업이 있습니다. 커팅 작업이 있고, 그다음 늘리기 작업이 있어요. 드로잉 작업이다. 늘리기 작업. 형단조 작업의 종류로서. 늘리기 작업 같은 경우는 소재가 있으면 좌우측에서 힘을 가해서 당기면 되죠. 힘을 가해서 당기면 면적은 줄어들고 길이는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늘리기 작업이죠. 드로잉 작업입니다. 드로잉 작업. 요거 반대가 업세팅 작업, 눌러 붙이기 작업이죠. 눌러 붙이기 작업. 반대로 하중을 가하게 되면 면적은 커지고 길이는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가공 작업은 눌러 붙이기 작업, 업세팅 작업이다. 업세팅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세팅. 그다음 굽히기 작업, 밴딩 작업이죠. 밴딩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단짓기 작업, 세팅 다운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구멍 뚫기, 펀칭 작업이 있죠. 이렇게. 자유단조 작업의 종류를 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단짓기 작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팅 다운 작업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펀칭, 밴딩, 커팅, 드로잉 이런 표현들은 다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유단조 작업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세팅 다운 작업, 업세팅 작업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세팅 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인장 하중을 가하는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재 어느 한 단면, 소재가 있으면 소재 어느 한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인장 하중을 가하는 거예요. 인장 하중을 가하면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만 늘어나겠죠.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만 늘어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얇아지겠죠. 인장 하중을 가하는 부분,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면적이 줄어들면서 좀 늘어나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고. 근데 드로잉 작업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늘어나고 면적이 감소하고 이런 거고, 세팅 다운 작업은 인장 하중을 가하는 그 부분에서만 이런 이제 늘리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자, 이런 작업을 이제 단짓기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단조 작업의 종류 봐두시고, 눌러붙이기, 업세팅 작업, 압축 하중가에서 이제 길이는 짧게 면적은 넓게. 세팅 다운, 단짓기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재의 이미 한 부분에만 인장 하중을 가해서 그 부분만 늘리는 이런 작업을 단짓기 작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단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기계들. 그림 3-1에 보면 단조 기계의 종류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단조 기계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내지는 다음 중 단조 해머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스의 종류가 A에서 D까지가 프레스 종류죠. 그리고 E에서 L까지가 해머의 종류입니다. 해머의 종류. 그래서 해머의 종류 특히 좀 봐두시고, 단조 작업에서 사용하는 해머의 종류가 아닌 것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뭐 여러 번 나온 적은 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런 이제 단조 기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보게 되면 기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복잡한 그런 원리는 아닙니다. 프레스 같은 A 그림 뭐 프레스 같은 경우는 다이가 있으면 금형 다이가 있으면 이제 그 위에서 펀치를 들었다 놨다만 하면 되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기구적으로 봤을 때는 기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런 원리를 이용한 기계들이에요. 단조 기계가. 그래서 소성 가공의 특징 중에 보면은 수리가 용이하다 이런 특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수리가 용이하다. 단조 기계들과 같이 이런 이제 소송 가공을 하는 기계들, 소송 가공을 하기 위한 기계들이 기구학적으로 복잡한 그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원리에 의한 단순한 원리에 의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수리가 용이하다 이런 점도 소송 가공의 특징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소송 가공 특징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보기에 소송 가공의 특징을 묻는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보기에 뭐 수리가 용이하다, 소송 가공은 수리가 용이하다, 소송 가공을 하는 기계들의 수리가 용이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장점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 따른 분류를 보자면요. 말씀드렸듯이 소송 가공은 열관 가공과 냉간 가공으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관 단조, 냉간 단조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열관 단조 작업의 종류로는 해머 단조, 프레스 단조, 업셋 단조, 아변 단조, 롤러 단조라고 얘기죠. 아변 단조, 롤 단조라고도 얘기합니다. 해머 단조는 뭐겠어? 해머로 두들겨서 만드는 거죠, 그죠? 해머로 두들겨서. 자, 해머 단조는 자유단조, 형단조 가능합니다. 해머 단조는 자유단조, 형단조가 가능한 형태고요. 프레스 단조는 이제 금형에다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이제 가공하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형단조의 종류가 되겠죠. 업셋 단조는 이제 업세팅 작업 생각하시면 되겠고 열관 단조, 업셋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열관 단조가 냉간 단조보다는 열관 단조가 쉽다. 아변 단조, 롤 단조라고 해서요. 롤러 사이에다가 이제 소재를 넣고 롤러로 눌러서 이루어지는 단조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변 단조, 롤 단조, 아변의 원리를 이용한 단조 가공,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변 가공은 단조 가공 끝나고 바로 아변 가공 정리를 하죠. 그 3절이 아변 가공입니다. 3절이 아변 가공. 그다음 냉간 단조의 종류에는 콜드 헤딩, 코이닝, 스웨이징 가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냉간 단조 가공의 종류로는 콜드 헤딩 가공에 의한 그 제품으로는요, 볼트나 리벤머리 등이 있습니다. 볼트나 리벤머리를 단조 작업으로 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냉간 단조. 어떤 이제 볼트 머리나 리벤머리, 볼트 머리나 리벤머리를 이렇게 이제 금형 형태로 이제 떠가지고 이제 상온상에서 가공하면 되는 거죠. 상온상에서. 코이닝 가공, 아빈 가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화나 메달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가공이에요. 코이닝 가공. 뒤에서 또 언급이 될 겁니다. 프레스 가공의 종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프레스 가공 쪽에서 코이닝 가공이 언급이 될 겁니다. 두께가 일정합니다. 두께가 일정한 동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 주화, 메달 이런 못 본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주화나 메달 못 본 사람은 없을 거고 뭐 동전 생각하면 되죠. 앞뒤 모양이 서로 다르죠. 앞뒤 모양이 서로 양각, 음각을 이용해서 앞뒤 모양이 서로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해서 찍어내는 형태의 가공 방법이 이제 코이닝입니다. 코이닝 가공과 이제 유사한 가공으로는 뭐가 있어? 엠보싱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사한 건 아니고 좀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가공으로는 엠보싱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엠보싱 가공도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웨이징 가공이 있죠. 스웨이징 가공. 스웨이징 가공은 재료를 압축해서 지름을 축소시키고 또는 이제 테이프 형태의 모양으로 만드는 가공을 스웨이징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재를 이런 소재를 눌러서 단면을 이렇게 수직시키고 이런 형태로 눌러서 양쪽에서 눌러서 이런 식의 테이퍼진 형태의 모양, 테이퍼진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면을 축소시키는 거죠. 면적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면적을 축소시키면서 테이퍼진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가공, 스웨이징 가공. 그래서 스웨이징 가공도 프레스 가공의 또 종류로도 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조 가공의 종류이면서 코이닝이나 스웨이징, 단조 가공의 종류이면서 또 프레스 가공의 종류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단조 온도를 보겠습니다. 단조 온도, 상온 가공이 있고 열관 가공이 있고요. 열관 단조, 냉간 단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열관 단조, 열관 가공을 할 때 온도 중요하죠. 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 단조 온도는 보통 용융 시작 온도의 100도씨 이내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최고 단조 온도는 용융 시작 온도 100도씨 이내로 접근시켜라. 뭐 기준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용융 시작 온도, 용융 온도 얘기하는 거죠. 용융 온도. 예를 들어서 강의 최고 단조 온도는 1200도씨 정도로 잡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순철의 용융점은 1538도씨죠. 강은 탄소강. 탄소강은 탄소 함량이 0.03에서 2.0%까지가 탄소강입니다. 탄소강. 그래서 탄소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용융점의 온도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 경우 탄소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확하게 용융점의 온도를 딱 잡아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순철의 용융점 온도는 중요하죠. 1538도씩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강의 용융점 온도는 딱히 이제 몇 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는 않고 약 1500도씨 이하에서 1140도씨 그 정도 선으로 FC 평형 상태도를 보면 알죠. FC 평형 상태도를 보면은 약 1400도씨 정도 부분에서 1140도씨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상태에서 용액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니까 약 1400도씨, 1500도씨, 1400도씨 이하에서 1100도씨 이상 그 정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 함량이 2.0에 가까우면 이제 약 1140도 정도씩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 1200도씨 잡는 거야. 강의 최고 단조 온도로 1200도씨 정도 잡는데,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는 얘기지. 최고 단조 온도는 용융 시작 온도의 100도씨 이내. 용융 시작 온도의 100도씨 이내에서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 단조 완료 온도를 보겠습니다. 단조 완료 온도는 재결정 온도 근처에서 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단조 완료 온도는 재결정 온도 근처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조 완료 온도가 높으면 재결정립이 조대화된다. 단조 완료 온도가 높으면요, 재결정된 결정 입자의 크기가 굵직굵직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미세할수록 좋죠. 미세할수록. 결정 입자는요, 미세할수록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밀도가 좋다. 밀도가 좋다. 치밀하다 이거죠. 치밀하다. 밀도가 좋고 치밀할수록 뭐야?
좀 경한 재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디귿 동그라미 재질이 다르며 고온에서 최적 단조 온도가 다르게 된다. 재질이 다르면 뭐가 달라? 용융점의 온도가 다르죠. 용융점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결정 온도라든가 또 단조 최고 온도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겠죠. 당연히 다릅니다. 네 번째 리을 동그라미 단조 온도를 단조 최고 온도보다 높게 하면 산화가 심하다. 산화가 심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열 온도가 높으면 산화가 잘 된다 이거죠. 가열 온도가 높으면 산화가 잘 된다. 이게 이제 열광 가공의 뭐였어? 특징이었지. 단점이죠, 일종의 단점. 이렇게. 다섯 번째 동그라미 마 동그라미 보면 강의 단조 완료 온도는 800도씨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주철은 단조 가공이 불가능하다. 주철은 경도가 좋지만 경한 재료일수록 취성이 크죠. 취성이 큰 재료들은 그다지 이제 단조 재료로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단조 재료는 재료의 그 항복점이 낮고 연신율이 큰 재료가 좋습니다. 재료의 항복점이 낮고 연신율이 큰 재료가 적당하다. 단조 재료는. 탄소강 적당하고요. 특수강, 동합금, 그다음에 경합금. 등은 단조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강, 특수강, 동합금, 경합금. 단조 재료 적당하다. 재료의 항복점이 낮고 연신율이 큰 재료가 적당하다. 주철은 부적당하다는 얘기죠. 즉 취성이 큰 재료들은 단조 재료로는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조 온도까지 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단조 내용 좀 마무리하고 아변 가공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